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YNS는 메타인지 학습과 개별 맞춤을 통해서 좋은 학생 더 좋게 만드는 하이퍼 플러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맞춤이라는 것은 학생 개인의 실적을 성장시키는 것과 동시에 학교의 니즈, 학교의 실적 니즈에 부응하는 것도 또한 개별 맞춤이에요.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을 같이 한번 다시 되뇌어 볼까요? 개별 맞춤이란 첫 번째 뭐였죠? 학생 개인의 실적을 성장시킨다. 요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학교의 실적 니즈에 부합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개별 맞춤이라는 것이 꼭 우리 아이가 문법이 부족하고 독해가 부족하고 뭐 엉덩이 힘이 뭐 약하고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입시의 축이에요. 아시다시피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별 맞춤이라는 것은 학생과 학교를 동시에 갖고 가야 되는 두 가지 엔진이고 저희는 그 부분에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학생 더 좋게라는 것은 결국 상위권 학생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학습을 하면서 또 방금 말씀드린 개별 맞춤을 적절하게 잘 받아서 상위권 학생들을 초상위권 학생들로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오늘은 예비고 세미나이기 때문에 오늘은 고교 선택 관련한 세미나이기 때문에 오늘은 학습법이라든가 아니면 개별 맞춤에 대해서 깊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건데 제가 9월 달쯤에 개별 맞춤이랑 학습법에 대한 세미나를 또 할 거예요. 관심 있으실까요? 네, 그때 또 초대를 드릴 테니까 그때 오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학원이고 그리고 이번에 슬로건은 올해의 슬로건은 영어는 100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어는 100. 영어는 100. 이거를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듣기만 하시면 재미없으시니까 저는 많이 시켜드릴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각오하세요. 네, 영어는 100. 학생들은 영어는 100이 아니에요. 학생들은 뭐라고 할까요? 학생들은 영어는 A 이렇게 해요. 영어뿐만 아니라 전과목 A 이렇게 해요. 근데 그놈의 A의 틀에 갇혀버리는 순간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가면 다 아작이 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볼 것이고 사실 오늘 저는 회의감에 빠지지 않으려고 계속 신경 쓰면서 그 세미나를 할 거예요. 무슨 회의감? 내가 이런 얘기를 부모님들한테 해서 뭐하나. 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교육을 적재적시에 저 포함 저희 학원에서 저희 뭐 소장님 포함해서 저희 선생님들이 적재적시에 학생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부모님들도 같이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성심성의껏 같이 전달해 드릴 것이고 저희랑 교회를 같이 해 주십시오. 자, 오늘 현 날짜에 오늘 현 상황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고 갑시다. 오늘은 어떤 날짜들을 기준으로 해서 디데이가 요만큼 남은 날이에요. 자, 처음에 233일은 디데이 기준이 뭘까요? 뭐 이거 되게 굵직굵직한 날들이에요. 요거 빼놓고 굵직굵직한 날이에요. 뭘까요? 한참 남아서 별로 느낌이 안 오시죠? 뭘까요? 내년 입학. 네, 오늘은 3학년을 약간 포커스를 할 거예요. 2학년, 1학년 초등부에서는 타임머신 타셨다 생각하시고 네, 지금 현재 이제 중학교 3학년이라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년 3월 2일 입학 전까지 233일 남았는데 별로 안 와닿죠. 11월 달쯤에 저희가 또 예비고 세미나를 최종 파이널을 하는데 그때는 100일이 깨져요. 그럼 그때는 굉장히 이제 살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 이거를 이제 보면서 막 이렇게 오늘부터 100일 기도를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요. 언제입니까? 1월 23일까지입니다. 1월 23일이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죠? 네? 아니 제가 몰라가지고 틀린 게 아니라 어머니. 뭐죠? 맞아요. 고등학교 발표예요. 호기고등학교 발표 날입니다. 네, 오늘은 일단은 특목자사 외고 세미나는 아닙니다. 저희가 1차를 6월 28일 날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뒤에 소장님이 살짝 언급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그쪽으로는 깊이 안 들어갈 거예요. 이날은 우리 일반고 하고 그다음에 후기 이제 뭐 외고 이쪽에서 이제 발표나는 날이에요. 그럼 발표나는 날까지 190일 남은 거예요. 자, 마지막 이날은요. 이날은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날은 12월 1일까지가 142일 남았습니다. 12월 1일은 뭐냐면 저희 YNS에서 중3 학생들이 고등부로 올라가는 날이에요. 네, 142일 남았습니다. 아직은 한참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아시다시피 시험 한번 치르고 나면 30일이 후딱후딱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되면 방학하죠? 방학하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이쁜 모습으로 집에서 또 뒹굴뒹굴 거리면서 30일이 또 후딱 지나갑니다. 맞죠? 100일은 금방 깨집니다. 입학 방금 말씀드렸어요. 2026년 1월 23일 요 초록색한 요때 이제 학교 발표들이 나고요. 요거를 관련해 가지고 오늘 또 필요하신 정보라든가 도움을 얻고 싶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3일 남았어요. 73일은 뭐냐면 9월 23일입니다. 9월 23일은 뭘까요?
저보다 더 뭔가 굉장히 그 중요한 날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이날은 언제냐면 2학기 중간고사 시작 날이에요. 네, 좀 빨리 시작하는 학교 기준으로. 2학기 중간고사가 시작하는 날이고 그때까지 73일 남았는데 방학 30일 빼면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예를 들자면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또 학습법을 올바른 학습법 방법으로 잘 쌓아가지고 2학년 중간고사를 또 치러야 되는 그만큼의 날이 70일 정도 남았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학습법 얘기를 조금 하기는 할 건데요. 조금. 학습법에서 제일 중요한 학습법을 저는 학생들 교육할 때 두 가지 학습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목차 학습법이고 두 번째가 딥앤백 학습법이에요.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목차 학습법, 딥앤백 학습법. 목차 학습법은 말 그대로 목차를 가지고 지식을 구조화하는 거죠. 딥앤백은 뭐냐면 딥앤백도 사실 말 그대로 영어로 딥, 깊게 들어가서 공부를 지식을 깊게 파다가 다시 백, 뒤로 나오면서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조화를 또 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딥앤백 방식으로 지식이 나의 것이 되고 내 머릿속에서 올바르게 카테고라이즈가 그러니까 올바르게 구분이 되고 그리고 위계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장기 기억으로 가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교육과 그거에서 연계돼 나오는 시스템이 저희 학원의 수업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의 목차는 오늘 1번, 2번, 3번으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중고등 교육과정 및 평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학교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오늘 그 13분의 아주 감사한 모범생 부모님들께서 관심 있으신 영역들 중에서 학교의 내신 경향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리고 학교의 어떤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사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거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가야지 되는 거고 사실은 우리 아이들 이전에 지금 가 있는 선배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은 제가 한 2개년 정도의 데이터를 오늘 보여드릴 건데 큰 어떤 흐름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그 학교의 어떤 모델을 생각을 하고 갈 거기 때문에 그거랑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입시 얘기를 조금 드릴 건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조금 짧게 갈 거예요. 입시는 지금 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겸손하시게 그 설문에서 잘 모른다라고 체크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중요한 키워드 두 개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가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이제 우리 쭉 아래로 이제 우리 3학년, 2학년, 1학년 쭉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우리는 입시가 다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뀐 입시를 가지고 가겠지만 지금도 아직까지 말이 많아요. 그리고 아직 이제 대교협에서도 제대로 발표를 하지 않았고 올해 8월에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제 좀 기본 수칙 같은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수정이 또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교를 갈 때는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큰 틀은 같이 다시 한번 짚고 가면서 이 제도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그럼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한 역량을 키워야 되는지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속도 괜찮나요? 네. 네. 잘 듣고 계시죠? 네. 수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청과 필기예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벌써 중학생들 대부분 그리고 3학년 오늘 포커스니까 제가 막 하나하나 중학교 시험지를 보지는 않을 거지만 일단 중학교의 내신 시험 유형도 수능 유형이랑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는 안양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학군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내신형 문제, 수능형 문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을 했었는데 내신형 문제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능에 나오지 않는 유형,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보기가 막 한글로 계속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서술형인데 한글로 쓰라고 한다든지 물론 수능에서는 서술형이조차가 없지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내신형 문제라고 지칭을 했었는데 요즘 이제 저희 이 권역에는 중학교에서조차 수능형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수능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듣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주제, 내용일치, 어법, 빈칸, 흐름, 추론, 어휘 이 정도로 구분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많이 아시다시피 어려운 유형이 어떤 유형이죠? 소위 말하는 킬러 유형이라는 거 어떤 거죠? 빈칸이랑 그리고 또요? 흐름이요. 흐름. 그죠? 제가 여기 흐름이라고 다 퉁쳐서 묶어놨는데 여기 흐름 안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A, B, C 순서 맞추기 있고 문장 하나를 올바른 자리에다 집어넣으시오가 있고 또 어색한 문장 하나를 빼시오가 있고 이러한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보는 문제들이 요즘 사실 빈칸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라고 아이들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중등 내신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듣기는 없지만 주제, 내용일치 다 동일하게 갑니다. 동일하게 가면서 중등 내신의 조금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어휘 문제를 다루는데 물론 수능에도 어휘 문제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수능의 어휘 문제는 그야말로 내용과 관련된 어휘 문제고 중등의 어휘 문제는 영영풀이 문제라든가 그런 영영풀이를 활용해서 이 어휘에 대해서 잘 장악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중학교 내신은 영어의 영역별로 점검을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영역이 뭐가 있냐? 어휘 있죠. 듣기 빼고 그죠? 독해 있죠. 문법 있죠. 서술형 있죠. 이러한 영역별로 조금씩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그래서 어휘에 대해서도 정통 어휘 문제가 나오는데 별표를 제가 쳐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체감으로 어려워하는 것들이 첫 번째 어법 문제, 문법. 문법은 뭐 공공의 적이죠. 우리 아이들의. 그죠? 왜 그럴까요? 외워야 돼서 그래요. 외워야 돼서. 물론 이해를 해야 이해가 물론 전제가 돼서 그 다음에 외우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만 이해부터가 사실 힘들죠. 왜냐하면 용어 같은 것들이 다 한자이기도 하고 용어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으면 외워도 금방 까먹고 하니까 문법 어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어휘 영영풀이 어려워하고 서술형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중학교는 서술형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네, 3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없고 근데 너무 반가운 사실은 2학년부터 서술형이 지금 생겼어요. 네, 많은 학교들이 생겨서 지금 서술형 훈련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기가 한글로 나오는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그냥 범위에 대한 어떤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중학교는. 그리고 서술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수월한 편이죠. 우리 학생들이 보기에. 자,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조금 이제 학생들이 힘든 게 뭐냐면 문법 같은 경우에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모두 고르시오. 네,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는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죠. 뭐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도 힘들고 아니면 완전히 진짜 철저하게 A, B, C, D 중에서 딱 정확하게 골라야 되는 문제들도 힘들고 이런 문제들이 거의 킬러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이런 좀 내공이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는 아예 손을 안 대고 다른 것부터 먼저 풀고 네, 그렇게 하죠. 또 서술형 문제가 없다 그랬었는데 여지껏 없었어요. 3학년 같은 경우도 지금 없는 학교들 아직도 많이 있고 그런데 서술형이 없다 뿐이지 지금 한번 보시면 이거 객관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객관식인가요? 시간 없어 죽겠는데 막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거 대한여중 문제인가 그런데 A, B, C, D, E, F 6문장을 주면서 다음 모든 영영 단어를 재배열해서 영작할 때 올바른 문장의 개수는 다 써야 되잖아요. 암산 안 되잖아요. 이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평가의 변별력은 있다. 서술형이 없긴 했지만 서술형이 아닌 서술형 그죠? 이런 거죠. 그죠? 네. 자, 뭐 힘들어 하는 거고요. 본문 문제 같은 경우는 평이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학교에 따라서 본문의 어휘라든가 표현 같은 것들을 바꿔서 하는 학교들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본문의 80%를 변형해서 선생님들이 뭐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 같으신 경우는 지문을 새로 쓰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도 범위가 교과서 범위가 있고 교과서 범위에다 플러스 학교 프린트가 항상 요 세트예요. 근데 학교 프린트 안에 독해 지문이 없는 학교는 조금 그냥 좀 아마추어 같은 애들 훈련 많이 안 시키는 학교. 근데 이제 이 프린트 안에 독해 추가 지문이 있는 학교들이 지금 좀 많이 있고요. 그 독해 추가 지문의 수준이 보통 우리 학생들의 학년 지금 현재 학년보다 최소 한 개년씩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 3학년이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외부 지문 같은 것들을 범위로 추가로 주고요. 그리고 거기서 문제를 많이 내고 그리고 문학 작품을 출제를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라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수능의 어떤 유형이랑은 별로 맞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기본 소양 키워주고 평소에 학습량 늘려주는 부분이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학생들이 좀 힘들어 하고요.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분석하는 자료인데 오늘 제가 그 자료 안에다가 학교별 시험 분석지도 넣어 드릴까 하다가 뭐 드리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저희가 블로그에다가 다 올리고 있어요. 혹시 이거 보고 계신가요? 블로그 보고 계세요? 블로그에 글 올라오면 반갑게 보시나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좀 눌러주시나요? 네, 눌러주세요. 선생님들이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또 학부모님들께 왜냐면 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뵙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저희가 여기다 올리는 거거든요. 블로그에 보면 학원 소식도 있지만 이렇게 모든 학교에 대한 분석이 다 올라갑니다. 여기에 방금 보여드린 엑셀 자료도 다 있어요. 다 보시면 되고 심지어는 저희가 유튜브도 개설을 했어요. 구독, 좋아요, 꼭꼭 그거 해주세요.
아, 벌써 시간이 막 이렇게 가는데 자꾸 딴소리를. 유튜브에 지금 학교별 분석 영상 다 올렸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됩니다. 보셨나요, 혹시? 별로 안 보셨죠?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데. 네, 보십시오. 네, 여기 이제 분석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별 분석.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봐서 이제 학교 성취도를 제가 매년 보고 있고,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디서 기밀 자료로 받은 게 아니고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교에 대한 공시 정보가 다 떠 있는데 여기서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작년 겁니다만, 뭐 귀인 3학년 같은 게 지금 빨간색 박스 쳐놓은 게 평균하고 성취도 ABCD 중에 A 비율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평균이 80점이 훌쩍 넘고요. 성취도 A 이상을 받은, A를 받은 친구들이 지금 50%에 육박합니다. 전교의 반 이상의 아이들이, 또는 반 가까이의 아이들이 점수상으로 따지면 90점 이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점수가, 이 점수가 어떻게 산출돼서 나오는 거죠? 지필평가 하나, 둘, 수행평가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필 30, 30, 수행 40 이렇게 퍼센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필평가에서 좀 많이 못 봐도, 좀 많이 못 보면 안 되지만 조금 못 봐도 서술형에서 많이 안 깎인다, 수행평가에서 많이 안 깎이면 90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국영수사과 다 중학교 내신에서 그냥 뭐 A 받으면 되는 거죠. 저희가 너무 애로사항이 뭐냐면 중간고사 때는 애들이 열심히 했어요. 물론 기말고사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중간고사 때 열심히 했는데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시험이었기 때문에 긴장감이 있으니까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첫 스타트를 잘 끊고 싶으니까 열심히 했겠죠. 근데 중간고사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100점, 99, 98 맞아놓은 녀석들이 오히려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하나요? 안 하죠? 자기가 막 굴려요, 머리를. 선생님 68점만 맞으면 A인데. 선생님 68점만 맞으면 A인데 제가 그러면 영어는 지금 어느 정도 했으니까는 지금부터 영어 말고 저 사회랑 과학 하면은 사회랑 과학 20점 올릴 수 있는데, 물론 사회과학도 올려야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영어를 할 시간을 빼서 사회과학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공부 시간을 늘려가지고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찌들어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가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중학교 때 아이들이 이거에 너무 찌들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A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께서도. 뭐라고 하셔야 돼요? 100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만할까요, 이제? 뭔가 좀 방향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신가요? 네. 설명을 좀 해줘야죠. 100을 하는 이유를. 그죠? 100을 막 자칫 잘못하면 학생들이 그래요. 이놈의 뭐 세상, 더러운 세상, 뭐 100만 인정해줘,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또 막 그렇게 가요. 얘기를 해줘야죠. 자, 그래서 지금 귀인중을 살펴봤는데 지금 이제 뒤에서 고등학교 것도 볼 때 한번 참고로 노랑 색깔 제가 해놓은 거는 약간은 뭐라 그래야 되죠? 뭐 긍정적 사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긍정이 뭐 유리하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좋은 사인인 겁니다. 조금 우수한 사인을 저는 노란 색깔 체크를 해놨고, 하늘 색깔은 이제 약간은 좀 경고등인 거죠. 지금 보시면은 영어 같은 경우에 2등급이면은 이제 90, 80, 70, 60, 50이니까 50 미만의 학생들이 14.8%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매년 제가 보고 있지만 D등급, 2등급이 별로 없거든요.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도 물론 그래야 되는 거긴 한데, 그런데 지금 스물스물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2등급이. 뒤에도 볼까요? 비슷합니다. 평균은 다 80점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A등급도 지금 거의 50이 훨씬 넘어가거나 아니면 5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파란 색깔 슬슬슬슬 나타나죠? 또 범계중학교 3학년 같은, 범계중학교는 시험이 지금 너무 쉬워져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필평가가 너무 쉬워져서 약간 이거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를 특목자사 외고를 신경 쓰거나 아니면 일반고에서 상위권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개인 플레이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학교 시험 평가 자체가 너무 쉬워져서. 그러니까 그런 약간 이제 의견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범계중 시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더더욱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거죠. 자, 파란 색깔이 또 많이 났다. 여기 보세요. 작년이긴 하지만 2학기, 3학년 2학기에 지금 2등급이 지금 다 10이 훨씬 넘어 20%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여중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파란 색깔은 이제 못 해놨지만 지금 이렇게 주요한 학교들 4개만 살펴봐도, 그러면 이제 이 학교들이 아닌 다른 학교들은 어떻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일맥상통하거나 더 심합니다, 상황이. 그럼 우리는 이거에서 뭐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항상 데이터를 보시면 그 데이터를 그냥 팩트로만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내가 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지 돼요. 그죠? 자, 그럼 얘는 무슨 의미죠? 빨리 갈게요, 시간 관계상. 상위권 변별력이 약화됐어요. 다 뭉쳐져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99, 98, 97 이거는 있겠지만은 A라는 등급으로 묶여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럼 고등학교 내신 문제는 어떤 게 나올까? 저는 일단은 1부에서 영어를 조금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2부에서는 이제 다른 타 과목에 대한 이야기와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릴 겁니다. 자, 영어 내신 같은 경우, 고등학교 영어 내신 같은 경우 유형이 더더욱 수능과 아주 유사하죠. 뭐만 추가됩니까? 서술형만 추가됩니다. 근데 서술형은 제가 별표를 2개를 해놨어요. 어렵기도 하거니와 학생들이 훈련이 안 된 상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중학교 때 서술형 훈련을 거의 못 봤다시피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거의 아이들이 깎이는 부분은 서술형.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물론 뭐 영어 한 과목만 보고 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 과목들을 고려를 하면서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 이 학교는 서술형을 많이 내니까 난 여기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목표 점수를 세울 때 저는 일단 72요. 뭐 73이요. 그 뭐냐면 70점이 객관식이에요. 30점이 서술형이에요. 그럼 이제 30점 정도, 그러니까 3점 정도 맞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서술형을 까고 가는 거죠. 이런 식의 서술형을 굉장히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데 뒤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고등학교는 아까 중학교와 달리 보기가 거의 영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문을 다 알고 지문을 달달달 심지어 외운 아이들조차도 보기에 있는 영어 단어의 난이도 수준 때문에 많이 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휘가 굉장히 보강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문의 변형이 대부분입니다. 단어 변형은 가장 기본이고 심지어는 선생님들께서 주제만 가지고 글을 새로 쓰시기도 해요. 이번 같은 경우는 관양고가 좀 특이했는데 관양고 같은 경우에 주제 하나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대화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대화문의 주제를 영작하는 서술형이었어요. 물론 내용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지만 범위를 다다다다다 공부를 해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에 찌들어 있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새로운 글이니까 다 읽어봐야 되는 것 같고 읽어보면서 뭔가 모르는 단어 한두 개 걸리면은 전혀 모르는 내용 같고 게다가 근데 그 문제가 하필이면 또 서술형이야. 그러니까 손을 안 대고 이런 경우들이 막 생겼어요. 네, 그래서 변형이 일단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있는 그대로만 달달달달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모두 고르시오. 골라서 고치시오. 이렇게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검증하는 문제들이 최소한 3개 이상씩 나온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서술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살펴보시면 이제 학교로 갑니다. 학교로 갈까요? 네. 어차피 학교 한 군데 가실 거잖아요. 한 6개 얘기할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좀 빨리 갈게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죄송해요. 막 벌써 좀 슬슬 그만할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고 물리적으로는 또 한계가 있고 신성고 가겠습니다. 신성고를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뭐 그냥 안 여쭤볼게요. 네, 그냥 뭐 아직 고민 중이실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신성고는 머리 깎고 갈 학생들은 보내지 마세요.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저 이제 마음 먹고 해보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물론 절대 100%는 아니겠죠. 그 중에서 가서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제가 10수년 동안에 제가 보아온 결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미 갖춰져서 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 뭐 좋은 환경에서 옆에 뭐 친구들을 보고 경쟁의식이 생겨갖고 한다? 이거에 대한 메리트가 거의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영어 시험 뭐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뒤에서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신성고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 빨리빨리 넘어갈 거라서요. 신성고는 범위로 죽이는 학교입니다. 네. 수학하고 과학이 워낙에 강점이다 보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뭐 수업을 촘촘하게 하신다거나 아이들이 영어를 들급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범위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1.5배 정도 이상 범위가 많은 데다가 학교 자체 어휘책을 범위로 항상 주기 때문에 그 어휘책에서 적게는 400개에서 많게는 800개까지의 단어가 범위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어휘를 활용하는 문제가 일단 10개가 나오고 그 10개 플러스 다른 학교들이랑 비슷한 24개에서 5개 정도의 문제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내공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속독해야 되고 일정 부분은 또 암기해야 되고 문제의 변형이라든가 서술형의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지는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준비만 잘하면 영어 시험 성적 올리는 거는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제
그것의 전제는 기본 내공이 좀 있어야 되고 속독이랑 내용 파악이 좀 빨리 될 수 있다라는 전제로 간다는 얘기죠. 자, 배경고 가겠습니다. 요 옆에 이제 제가 숫자 써놓은 8P 요거는 시험 페이지 개수예요. 네, 보통 이제 고등학교는 4장이 기본입니다. 네, 중학교 같은 경우 많이 내는 학교는 4장 하고 보통 3장 정도 하고 2장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고등학교는 4장이 기본이라는 거. 배경고도 많이 좋아하시죠? 근데 배경고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우리가 다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미지화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신성고와 마찬가지로 배경고도 써서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신성고는 이제 남학생들이 수과학에 장점이 있는, 특히 수학에 장점이 있는 친구들이 써서 가는 학교고, 부흥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부흥고 같은 경우는 과학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또 이과형 아이들이 많이 써서 가는 학교죠. 그러면 사실은 문과형 강점 학교는 특별히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요즘 문과를 이렇게 지향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문과 쪽에 강세가 있는 학생들 그리고 여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입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국영수사가 어느 한 과목 할 거 없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상위권이 굉장히 두껍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독해, 어휘 필요합니다. 기본기 당연하고 학교마다 물론 내년에는 또 달라지고 후년도 달라질 거예요. 올해도 작년이랑 달랐으니까요. 그렇지만 배경고라든가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빅5 안에 드는 학교들은 외부 문제를, 그러니까 추가 문제 같은 것들을 2-3개씩 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범위를 미리 주지 않은 문제 같은 것들을 냅니다. 뭐 그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범위에 있는 것만 공부를 하는 게 실력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외부 지문을 채택하는 기준이 배경고 같은 경우, 신성고도 마찬가지로 배경고 같은 경우는 지금 범위의 질문 작년에 나왔던 거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수능 실감이라는 문제집 최우수 문항에서 나왔고 빈칸백서라는 문제집에서 냈는데 이게 고3 문제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전략적으로 딱 앞에 한두 줄 정도 읽어본 다음에 이거 굉장히 낯설다 그러면 걔는 일단 패스하고 나머지 이제 익숙한 것들부터 먼저 풀고 걔네들 2개 정도는 그냥 뭐 이렇게 말하면 날린다든지 아니면 찍는다든지 시간이 있으면 다시 붙잡는다든지 이런 전략을 또 취해서 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이런 것들이 변별력이 되는 거죠. 부흥고는 전반적으로 시험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수과학이 좀 장점이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는 뭐 저의 분석이기는 한데 학생들이 좀 우뇌가 발달한 학생들이고 어떤 막 디테일하고 국소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파악하거나 이런 것들의 장점인 학생들이고 학교의 시험 유형도 마찬가지 뭔가 국소적으로 들어간다든지 서술형이 굉장히 어렵다든지 그런 거라기보다 내용 파악하고 전체적인 흐름 파악하고 하는 부분에 좀 힘을 많이 주는 학교고 여기는 특이사항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거의 여지껏 항상 대부분 어휘를 가지고 강점을 두는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력이 많이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 가고 싶으면 갈 거면 뭐 수과학 때문에 가는 거긴 하겠지만 과학 때문에 가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도 가서 점수 따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휘를 좀 많이 보강을 해놓고 가면은 좀 경쟁력이 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평촌고 요즘이 아니라 평촌고가 근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학교에서도 뭔가 수질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옛날에는 뭐 평촌고를 막 너무 가고 싶다, 동안고를 너무 가고 싶다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평촌 동안이 아주 미어 터지죠. 그죠? 일단 가깝기도 하고 그런데 그만큼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영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정말 기본기가 없으면 너무 고전하는 학교고요. 다른 거라기보다는 평촌고는 서술형 배점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최대 36점까지 갔었어요. 서술형이. 보통은 서술형이 18점에서 한 20점 정도 요 정도 배정이 되거든요. 학교에서. 6점짜리로 한 3개 정도 이렇게. 근데 여기는 6점짜리로 5개. 그래서 올해도 30점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서술형은 접고요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서술형에 대한 훈련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수능에는 서술형이 없는데요, 그죠? 학교에서 변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워낙 이제 그 중상위권이 두텁다 보니까 서술형에 대한 어떤 특징을 잡을 수가 있고요. 자, 동안고입니다. 물론 뭐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동안고가 작년에 5장이었어요, 문제가. 지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시험지가를 처음 딱 받았을 때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당연히 이제 납득하시겠죠. 공감하시겠죠. 시험지가 주는 그 압박감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멘탈 싸움이잖아요. 시험은. 그죠? 그런데 동안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험지의 분량이 많고 제가 오늘 여기다 실지는 않았지만 양명고, 양명여고는 헬이에요. 헬. 시험지는 뭐 2장, 3장 그래요. 근데 폰트가 너무 쬐끔하고
장평이 너무 다다다다 붙어 있어가지고 엄청 숨이 막힙니다. 빡빡하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거는 뭐 부수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동안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양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동안고도 서술형이 변별인 학교입니다. 다른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 조금 어려워지기도 하고 조금 쉬워지기도 하고 한데 동안고 같은 경우도 서술형이 조금 많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좀 학생들이 좀 변별을 많이 당하고 이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서술형 3단 콤보라 그래서 처음에는 변형 없이 쓰시오. 그 다음에 변형하시오. 그 다음에는 추가를 몇 개를 하고 단어를 몇 개를 하시오. 약간 조건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는 뭐 서술형에 대한 조건은 다른 학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안고가 약간 그런 특징이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성문고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안구에 있는 학생들이 써서 가는 학교죠. 그나마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변별을 주기 위해서 시험이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난이도에 대한 조절을 매년 보면 선생님들께서 시험마다 조금씩 좀 너무 급격하게 하시는 경향이 조금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난이도나 이런 거 유형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좀 기본적으로 내공을 전반적으로 내공을 쌓아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 반대로 말하면은 별로 시험에 대한 특징은 그렇게 크게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자료에 다 있으시니까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략법 간단하게 앞에서 써놓은 거를 한번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한번 한눈에 보시기 좋게. 서술형 같은 경우에 배점이 이렇게 되고 배경은 서술형이 없습니다. 배경은 서술형이 없은 지 굉장히 오래됐고 요즘도 서술형이 없어요. 무슨 의미죠? 수능을 많이 키우겠다는 거죠. 그죠? 내신에서 워낙에 점수 따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수능을 키우겠다는 거죠. 수능에는 이제 서술형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이제 학교별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이 또 한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관양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앞에서는 성문고가 있었지만 관양고는 분석 자료는 안 넣었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관양고, 인덕원고, 충훈고 이런 학교들이 내신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월한 편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쪽에 근처에 살거나 또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내신을 좀 따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친구들은 거기를 일지망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특이사항 같은 경우가 이제 충원고도 오래 그랬고 관양고 같은 경우에 시험이 중간고사가 없었어요. 영어가. 그래요. 네.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2학기 때도 중간고사가 없을 예정이라고 하고 충원고도 그랬어요. 충원고도 1학기 때 중간고사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50대 50으로 들어갑니다. 지필 50, 수행 50.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물론 내년에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이번에 1학기 때 시험 한 번 있었던 기말고사에 엄청나게 목숨을 많이 걸었는데 문제 유형도 모르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작년이랑 문제 유형도 약간 달라지고 난이도가 올라가서 아이들이 고배를 굉장히 많이 마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술형 같은 경우 그리고 어법 문제 같은 경우도 모드그로시오 문제를 플러스해서 어법이 한 6개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서술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문제가 나왔는데 하나는 거저주는 문제 한글로 뭐 나타내는 바를 쓰시오 이런 거였지만 2개 같은 경우가 이제 아이들이 키워드를 잘 찾아가지고 그 키워드를 제시어들이랑 조합을 해서 주제문을 써야 되는데 그 주제문을 쓸 때 꼭 추가를 하나 해야 되는 키워드가 굉장히 고난도였어요. 사고력을 많이 요하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거의가 아니라 만점이 아예 없고 서술형 만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없고 그리고 지금 1컷이 뭐 80 후반에서 90 초반에 형성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사실은 저는 지금 주저리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리고 오늘 이제 학교에 대한 정보도 궁금하시고 과목에 대한 정보도 궁금하시고 하시겠지만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정보를 많이 아시고 아이들이랑 상의하셔서 가이드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우리 학생들은 우리 이쁜 학생이죠.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그 학교는 이렇대 저 학교는 이렇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 학교가 쉽고 어렵고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가서 그걸 못하는데. 그죠? 저는 그 말을 너무 하고 싶어서 아이들한테 늘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의 얘기를 아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의 지로는 한두 번만 얘기하면은 그냥 잔소리지만 100번 얘기하면은 이제 그거는 세뇌가 된다라는 어떤 뚝심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계속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저는 고등부 수업도 하거든요. 이번에도 고2 아이 이제 시험 대비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전략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특이 사항들이 물론 있기 때문에 그 학교별로 굉장히 특이한 사항 같은 것들은 주의를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되겠지만 전략은 그냥 이겁니다. 객관식을 빨리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범위를 충분히 숙지를 한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을 최대한 오류 없이 빨리 끝내고 그리고 서술형에 시간 투자할 시간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사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그죠?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짜서 가야 되는 거고. 자, 내신 따기 쉬운 학교, 좋은 학교, 뭐 내가 이제 갈 만한 학교, 좋은 학교, 학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다? 나한테 포커스를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2부에서는 이제 그거를 진로하고 이제 이런 걸로 또 풀어주시겠지만 저는 이제 약간 성적적으로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학업 성취도도 얼른 보여드리고 이제 빨리 지나갈게요. 학업 성취도도 보고 싶으시죠? 이거 근데 학교 알림이 들어가시면 다 보시는데 저는 품을 팔아서 여기다 다 종합을 해놓은 거니까, 그죠? 이건 이제 느낌만 보고 가시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성취도 보는 방법에서 크게 세 가지를 포커스를 합시다. 첫 번째는 과목별 성취도 분포 비율을 한번 보자. A, B, C, D, E. 근데 고등학교도 A, B, C, D가 나와요. 그리고 뒤에 입시를 할 때도 말씀드리고 지금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표정이셔서 너무 반가운데 우리 아이들 내신, 고등학교 내신 등급 몇 등급 됐죠? 5등급 됐어요. 그죠? 9등급 옛날에 9등급이었는데 5등급 됐어요. 수능은 여전히 9등급입니다. 그죠? 영어하고 한국사 빼놓고 걔네 둘이는 절대평가고 학교 내신은 5등급이고 1등급은 몇 프로까지요? 10%까지예요. 그것만 기억합시다. 네. 어차피 2등급은 뭐 별로 뭐 전략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1등급은 10%까지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성적표에는 중학교 성적표에는 A, B, C, D만 나오죠. 절대평가. 고등학교 성적표는 병기가 돼요. 나중에 이제 뭐 그런 교육자료 같은 거 보시면은 병기가 두 개가 다 써진다는 거죠. 절대평가랑 상대평가가 다 써지는데 절대평가 A, B, C, D가 그대로 써지고 상대평가 1, 2, 3, 4, 5가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평가가 중학교랑 똑같이 A, B, C, D가 90, 80, 70, 60이 아니에요. 그거는 학교에서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 정해 놓으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선생님들이 내신 다음에 시험을 보기 전에 예상 성취도별 분할 점수 표를 만드셔가지고 예를 들자면 국어에서 77이 넘으면 얘는 A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서 정해 놓으시는 거라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요. 그래서 첫 번째 성취도 과목별 성취도 비율을 한번 보자. 그래서 성취도가 A가 당연히 높으면은 뭔가요? 시험이 쉬웠거나 아니면은 학생들이 잘하는 애들이 우르르 몰려 있거나 우리 안양권에는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 A를 대부분 다 맞는 거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몰려 있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과목 평균이 보통 고등학교는 70 초반 정도의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적으로 난이도를 맞췄을 때. 그런데 80점에 가깝거나 80이 넘어간다는 거 평균이.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이 쉽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 모여 있거나. 그런데 이제 70점대도 아니고 60점대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반대죠. 시험이 어렵거나 아니면 아이들 성취도 자체가 낮거나. 그죠? 그런 지표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때는 그러니까 우리 때 아니죠. 지금 고1 아이들부터는 표준 편차가 안 써져요. 표준 편차는 뭔지 아시죠? 평균점에 얼마나 모여 있느냐를 수치로 나타낸 거라서 표준 편차가 낮으면 평균점에 조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거고 표준 편차가 숫자가 크면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하위권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표준 편차는 일반고, 전국, 일반고 같은 경우 평균 20에서 23, 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 안양권 일반고는 표준 편차 평균이 15에서 20입니다.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리고 특목자사 외고 평균은 5에서 10 정도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자, 신선고부터 한번 봅시다. 신선고는 이제 숫자 하나하나를 보신다라기보다는 요 그래프를 보시면서 그냥 느낌을 보시자고요. 이거 24 작년 1학기 건데 1학년 저 1학년 것만 다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 3학년은 어차피 우리랑 교과 과정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1학년 거 그냥 보시면서 경향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하다시피 신선고는 지금 그래프가 어때요? 완전히 이렇게 돼 있죠? 뭔가요? 상위권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죠? 점수상으로 봤을 때. 자, 국영수 평균이 75점 정도고 적당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평균이 13이에요. 아까 우리 안양의 일반고는 평균이 15에서 20이었는데 낮죠. 그죠? 표준 편차 낮다는 얘기는 많이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거는 23년도 건데 23년도 너무 전형적이죠? 24년도도 비슷한데 지금 요거 무슨 과목인가요?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약간 변별을 줬었던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2학기는 여전히 또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하위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위권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원점수상으로 낮은 점수를 받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아이들이 기본 기능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물론 여기도 하위권 아이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리 깎고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 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서 이제 맥을 못 춥니다. 이번에도 막 어저께 한 학생이 또 시험 보고 와가지고 저한테
어쩌고 무슨 시험을 봤는데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표정을 쳐다보니까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고 막 들어보니까 뭐 점수는 다 막 6, 70점대고 막 이제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런데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원점수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낮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은 거예요. 그죠? 네. 자, 두 번째 배경고로 가겠습니다. 배경고 그래프 한번 보시기 전에 국영수 평균 77.8 아까 신성고보다 조금 높고요. 표준 편차 평균 보세요. 13.9예요. 많이 몰려있죠? 자, 그래프 보시면 뒤에서 볼게요. 재작년 거예요. 23년 1학년들이. 신성고랑 비슷한 추이였습니다. 그죠? 앞에 상위권, 그러니까 높은 점수로 많이 몰려있고 이 초록 색깔은 뭐죠? 영어입니다. 그죠? 영어에서 좀 변별을 줬었고 근데 2학기 때는 영어도 여전히 쉬운 기조를 띄었었나 봅니다. 자, 작년 아이들입니다. 작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모양이 약간 바뀌었죠. 신성고랑 똑같이 이렇게 되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무슨 얘기예요? 시험에 변별력을 좀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여기가 최상위권이고 그리고 여기가 상위권이고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 두 개를 합치면은 여전히 상위권 층이 두텁다. 그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흥고입니다. 자, 부흥고는 국영수 평균이 72점이고 표준 편차 평균이 이제 올라가네요. 슬슬 18.4가 찍혔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학기만을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본 건데요. 자, 여기 그래프 한번 보세요. 자, 앞에 학교들은 다 요런 그래프를 띄고 있었었죠. 원점수가 그렇게 바닥을 찍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뒷발차기가 시작되죠? 네. 수영하는데 뒷발차기, 그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나가고. 뒷발차기 하는 아이들. 그죠? 네. 이거는 이제 컨셉 사진이겠죠. 아무래도. 그죠? 네. 근데 실제로 정말 어느 이제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오늘 역사 시간에 저만 깨 있었어요. 막 이런 상황들이 막 생겨요. 네. 학교 공부가 제일 중요한데, 그죠? 자, 부흥고 지금 23년도의 그래프입니다. 뒷발차기 여전히 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여기 훅 내려가고 뭐죠? 뭐예요? 중위권층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인 거죠. 중상위권들이 두텁고 그리고 하위권들이 이제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자,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죠? 중상위권층 여전히 두텁고 문제는 그래도 약간 변별을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초록색 그래프를 조금 초록색이 다 영어예요. 저는 이제 영어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뭐 지금 오늘 제가 주구장창 영어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나중에 다 한꺼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학교의 영어 성적들이 거의 다 이래요. 수학은 원래 어렵기도 하고 수학은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이고 워낙 수학으로 변별을 많이 주고 뭐 등등등등등 하니까 아이들이 수학은 들곱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요. 국어 같은 경우는 수능에 가서는 많이 어려워지지만 내신에서는 점차 어려워져요. 국어는 점차지만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 가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도 시험 대비하는 공부를 분명히 해야지 맞아요. 근데 어쨌든 국어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바로 대번에 변별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영어 과목에서 아이들이 점수를 너무 많이 못 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때 워낙에 다른 과목들에 치이고 근데 영어는 조금 하면 점수는 오르니까 조금 해서 올려놓고 그다음 나머지 시간을 다른 과목에 쓰고 하면서 올려놓은 내공을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영어도 전공법이거든요. 같이 싸워야 되는데 근데 영어 성적이 이제 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붙들고 있자니 뭔가 내가 불안하고 영어를 붙들고 있을 거가 아닌 것 같고 지금 왠지 나는 수학을 해야 될 것 같고 국어를 해야 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영어가 계속 뒷전으로 처지는 거예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최저에서 제일 효자 과목이 영어거든요, 사실은. 물론 뭐 영어 선생님 영어 등급 떨어져도 뭐 0.5, 0.5씩밖에 안 돼요. 그거야 뭐 극상위권 애들이 하는 얘기죠. 수능 최저 과목을 맞춰야 되는 학교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수능 최저에서 쉽게 그래도 손쉽게 1, 2를 찍어줄 수 있는 과목이 영어인데 우리 아이들이 참 영어를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서글펐습니다. 그죠? 다른 과목들은 이렇게 막 변별도 있고 중상위권 두텁고 한데 여기는 쭉 떨어지고 중위권이 완전 전멸이에요. 자, 평촌고입니다. 국영수 평균이 70점이에요. 평균점이 조금 낮아졌어요.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18.9 그렇죠? 자, 그래프가 아주 난리를 치고 있죠. 초록 색깔은 수학인데 좀 특이사항이 그러니까 평촌고는 신성고에 비하면 당연히 아니지만 국어 영어보다는 수학 강점인 친구들이 많이 간다. 남학생들이 평촌고를 많이 써서 가요. 네,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이.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전략은 뭐죠, 그러면? 국어 영어 과목을 조금 신경 쓰면
전반적으로 상위권 차지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죠? 수학으로 변별을 주고 있어요. 재작년 같은 경우 그랬고 작년에도 그래프 보시면 수학 그래프가 유난히 좀 다르죠. 그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러니까 수학의 변별 문제를 주기도 하고 수학에 좀 강점이 있는 친구들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수학은 지금 이렇게 묶어서 보면은 대부분이 지금 상위권에서 중위권까지가 대부분입니다. 하위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점수상으로. 그죠? 근데 이제 작년 2학기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했지만 자, 여기 지금 뒷발차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죠. 영어예요, 영어. 그죠? 네, 서술형. 지금 이게 작년 거니까 지금 현재 2학년 된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1학년은 서술형이 30점이었어요. 근데 작년 2학년 아이들이 서술형 36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손을 놨죠. 네. 그런 경우가 있었고 동안고입니다. 이제 점점점 가면 갈수록 그냥 일반고의 색깔을 많이 띠게 돼요. 그래프 같은 경우. 자, 동안고 국영수 평균이 67이에요. 학업성 취도가 조금 낮은 아이들이기도 하지만 문제 난이도를 한 4, 5년 전 정도부터 너무 확 올리는 바람에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적응이 된 것 같지만 제 기억으로는 한 4, 5년 정도 전에 동안고 학교 이미지 그렇지 않았는데 시험 갑자기 국영수 너무 어렵게 내가지고 아이들이 완전히 다 멘붕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싫지는 않았지만 3년 정도 전인가 그래서 동안고의 재수 비율이 50%였어요. 네, 그 정도로 약간 여기는 이제 좀 학교에서 좀 많이 뭔가를 맞추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과정이고 어쨌든 동안고도 가까이 있고 아이들이 요즘 많이 써서 가는 학교입니다. 내신은 지금 보시다시피 하위권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평촌고에 비해서 뒷발차기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촌동안을 고민을 하는 친구라면 저는 요것만 봤을 때는 그죠? 아이들 쓰는 어떤 그런 것만 봤을 때는 평촌동안 특별히 아이가 성향이 뭔가가 두드러지지 않은데 동안도 그렇고 평촌도 그렇고 뭐 이과 강점, 중점, 뭐 문과 강점 이런 거 없거든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동안을 쓰는 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더 좋을 수가 있다. 보시면은 상위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네, 난리 났죠. 뒤로 막 쭉쭉 올라가죠. 네, 거의 다이빙 수준입니다, 지금.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문고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간단하게 실어봤어요. 여기도 뭐 하위권 점수 받는 아이들이 높고, 평균이랑 표준 편차 어떻게 되나요? 여기도 60점대니까 시험도 그렇지만은 아이들 수준 자체가 조금은 아직은 약하다. 작년에 완전 그래프 이렇게 꺾어졌죠. 중위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죠? 수학입니다. 그렇죠. 아까 평촌고는 수학이 오히려 상위권, 중위권 쪽에 이렇게 올라가 있었고 하위권 쪽이 별로 없었는데 성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이 좀 많이 아이들 중위권 아이들이 없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도 그래프지만 내용을 한번 잠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신성고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어요. 시험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근데 범위가 많다. 영어 같은 경우. 수학은 난이도 상이고 기본기가 필요하다. 당연히. 상위권층이 두텁다. 등급이 불안정하다. 근데 이제 이거 우리가 이제는 1등급이 10%가 됐기 때문에 사실 신성고나 배경고를 그래도 나는 의지를 가지고 쓰겠다라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그 처음 아주 그 좁디 좁은 4% 안에만 들어야지 1등급이었는데 물론 이제 1등급, 2등급을 취급해주는 그것도 달라지기야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이들이 이제 1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더 많아진 거기 때문에 상위권 아이들 신성고, 배경고 쓸 때는 그래도 조금은 더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써도 될 것 같다. 열심히 한다는 전제로. 부흥고 같은 경우는 배경고 시험 난이도 상이다. 전반적으로 시험이 다 어렵다. 국영수 균등하게 어렵다. 영어 변형이 강하다. 그리고 고학년 문제가 추가로 나온다. 국어하고 영어 기본기 있어야 된다. 여기는 이제 수학만 강점이 아니기 때문에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도 받쳐줘야 된다. 중상위권 두껍다. 부흥고는 시험 난이도 마찬가지 어렵지 않다. 중상. 수학하고 과학 같은 경우는 워낙에 아이들이 특히 과학 같은 경우는 선행이나 이런 거 많이 하고 오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이다. 영어는 시험 문제 어렵지 않다. 어휘로 변별한다. 최상위권이 그렇게 두텁지는 않다. 중상위권이 오히려 두텁다. 그러니까 최상위권이 얇았었는데 중상위권이 두텁다는 얘기는 중상위권에서 앞대가리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 1등급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촌동안 성분 같은 경우는 시험 난이도는 평촌고는 중인데 영어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가야 된다. 수학 중상위층이 두텁다. 또 동안고 같은 경우는 시험 난이도 중상 마찬가지. 그리고 국영수 균등하다. 영어 변형 정도가 강하다. 상위권이 얇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학교를 비교를 했을 때 워낙에 여기가 더 상위권이 더 비중이 낮기 때문에 동안고 같은 경우 좀 전략적으로 써서 갈만하겠다. 성문고는 특별한 내용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저는 그 일반고 고교 선택으로 더 많이 포커스할 때는 제가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안양외고 눈요기 한번 하고 갈까요? 눈요기.
안양예고 보내실 분들도 계시죠? 자, CD 00000 원전수 CD 없어 000 그래프 바닥이에요. 00 여기 앞에 다 모여 있어요. 표준 편차 놀랍죠? 3.9입니다. 네. 이런 데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인데 A만 받아서 되겠죠? 저 A라서 일단 쓸 수 있어요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많이 시켜야 됩니다. 저희는 많이 시키는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시키는 것에 이렇게 궤를 같이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막 이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그냥 자료에 실어놨으니까 재미삼아 한번 보시고 입시 얘기는 그냥 그 원리만 다시 한번 짚어갈게요. 조금 빨리 넘어가면서 뭐 정원 같은 게 저 막 숫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막 몇 퍼센트 막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논리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스카이를 포함해서 전국의 의대 정원 그리고 뭐 15개까지도 아니고 11개 대학교 중경외시까지 하고 그리고 의치한약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 정원이 42,000명인데 앞에서 보셨던 앞에서 봐야 되는데 넘어가네요. 네, 수능을 치르는 인원이 46만 명이고 막 이래요. 거의. 그러니까 그냥 대략적인 비율만 보자고요. 그러면 수능 치르는 인원이 46만 명인데 아까 전에 우리가 그래도 좀 소위 그냥 가고 싶다, 보내고 싶다, 우리 아이들도 가고 싶다 하는 학교 모집 정원이 4만 6천 명이잖아요. 몇 퍼센트입니까? 10%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론적으로 내신도 1등급, 수능도 1등급 안에 들어야 그죠? 수능은 이제 1등급이 아니죠. 수능은 몇 등급인가요? 수능 2등급 정도 들면 되겠네요. 2등급 11%까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그 정도의 기준선을 가지고 있어야지 적어도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한다라는 현실적인 가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래서 1등급이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1등급, 그냥 100점 이렇게 하면 이제 거부감 들죠. 자, 대입 개편의 큰 틀 두 가지는 뭐 이미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신문기사 한번 넣어본 건데 대입 개편의 큰 틀이 뭡니까? 두 가지. 첫 번째, 내신 5등급. 두 번째는 통합수능. 이거죠. 내신하고 수능이 전부잖아요. 대학 가는 방법으로. 그지?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지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나오는 거. 어머머. 네. 내신이 5등급제가 됐고, 그리고 수능이 범위가 다 통합됐다. 문과고 이과고 할 거 없이 다 똑같은 과목을 시험을 봐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틀이고, 여기서 이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뻗어져 나와야 되는데,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제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자, 보시면 변별력 확보가 힘들 것 같다. 고교 교육 과정 연계를 변별력을 확보하고 고교 교육 과정 연계를 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내신 5등급제 시행과 수능의 심화 수학 제외로 인해 변별력이 많이 상실될 거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수시 학종에 수능 체제를 도입하고 수시 학종이면은 수시는 생기부,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대학교를 가는 방법이에요. 고1, 2, 3을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고 내신을 잘 따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 뽑아주세요 하는 게 수시고 정시는 그거는 몰라. 나는 내신 다 망했어. 그럼 나는 11월 달에 보는 시험 그거 하나 대박 나가지고 갈 거야. 그게 정시잖아요. 근데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도입 원래 있었지만 그러면은 학교생활기록부 플러스 수능도 잘 보란 얘기고 수시 교과 전형이면 더더욱 학교 내신 성적만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활동을 뭐를 했는지 아니면 그 교과가 심지어는 이게 무슨 과목인지도 보지 않고 그냥 잘한 교과 성적만 내신 성적만 합산해가지고 그냥 몇 점 몇이면은 붙여주는 게 바로 교과인데 교과의 정성평가를 좀 정성평가가 뭔가요? 숫자로 할 수 없는 게 정성평가잖아요. 뭔가요? 세부 특기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과목 선택한 어떤 그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정시 수능 전형에 뭐를? 학생부 정성평가를 학생부를 추가를 하겠다든가 또는 수시 정시 전반에 걸쳐서 대학별 고사인 면접을 확대한다든가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뭔가요? 못 뽑겠어. 그죠? 네. 1, 2, 3, 4, 5로만 잘라놓으면 1등급 안에 10%까지 들어가는 애들을 어떻게 뽑아 우리가. 정시도 과목을 다 합쳐놓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에서 이것도 갖고 오고 이것도 갖고 와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수시 정시 합쳐져. 수시 교과랑 학종이 합쳐져. 정시랑 수시가 합쳐져. 면접은 원래 확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확대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결정사항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활발히 서로 얘기가 되고 있다. 활발히 되고 있다.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했어요. 보겠다. 정시에서 학생부 40% 보겠다. 라고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막 커뮤니티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 내신 3.8등급인데 뭐 정시에서는 뭐 수능에서는 저 5개 들리는데 저 갈 수 있을까요? 저 CC 등급이 DD 등급인데 갈 수 있을까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눈치 싸움이 아니다. 이제는 요것만 하고 요거는 버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자, 입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제가 3개로 뽑아봤는데 길게 두루두루 전공법.
말고 뭐가 있나요? 그렇죠? 하지만 좀 그래도 이어붙이려니까. 길게 두루두루 전공법. 길게. 자, 과목 관리를 길게 해야 된다. 수시적 측면에서 보면 수시는 고1, 2, 3 내신 학교 생활 기록부 말하는 거니까요. 그죠?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 과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배우고요. 5과목.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제 선택 과목들이 쭉 깔리고 있다가 선택 과목에 대한 특징이랑 이런 거 다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시죠? 네. 저만 힘들죠? 괜찮으시죠? 네. 자, 지금 2학년, 3학년 아이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 이제 5등급제 되기 전에 아이들은 물론 9등급제라는 어떤 첨예하게 갈리는 그런 어떤 그 힘듦과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은 고2 후반이나 또는 고3 때 선택하는 진로 선택이라든가 심화 선택 같은 과목은 ABC 절대평가였어요. ABC 절대평가,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몇 점 이상만 넘으면 그냥 A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요 과목 같은 것들만 상대평가로 9등급제로 다 촘촘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등급 좀 따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나랑 뭔가 내 전공이라든가 내 어떤 진로랑 연계되는 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음 놓고 선택할 수 있었어요. 왜? 점수 부담이 좀 덜하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5등급제로 바뀌었죠? 졸업할 때까지 5등급이에요. 고3 때도. 고3 2학기는 이제 뭐 수시에 안 들어가니까 어차피 그때 빼놓고는 다 5등급제예요. 그러니까 3등급 절대평가였을 때랑 5등급제랑 그럼 끝까지 성적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맞죠? 네, 수시적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길게 봐야 된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사실 정시적 측면에서도 아이들이 과목 관리를 길게 해야 돼요. 이미 표시가 되어 있는 빨간 글자들이 뭔가요? 수능 과목이에요. 이래서 대학교가 정시로 못 뽑겠다는 거예요. 수능이 통합 수능이 되면서 아이들이 문이과 할 거 없이 공통적으로 시험을 봐야 되다 보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뭐 국어는 별로 큰 어떤 영향은 없을 수 있습니다만 국어도 선택 과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어도 과목이 다 통합이 됐고 특히 수학 너무 잘 아시죠? 수학이 미적 1까지가 통합이 됐어요. 그 옛날에는 이제 문과 가는 아이들은 미적을 안 하고 확률과 통계만 하면 되고 물론 이제 다른 거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뭐 이과 가는 아이들만 미적을 하든지 기하랑 하든지 했었었는데 지금은 확통이랑 미적 1까지 다 해야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문과 아이들한테는 수학이 좀 불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애초에 뭐 그런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다 하는 거고 과학, 사회 같은 경우 이제 이게 굉장히 큰 변화죠. 사회 과목 2개 골라보고 과학 과목 2개 골라볼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나는 문과 갈 거야 그러면 과학 안 해도 되고 이과 갈 거야 그러면 사회 안 해도 됐었어요. 수능에서. 그런데 이제는 통합 수능이 돼서 이과 가는 아이도 사회를 해야 되고 문과 가는 아이도 과학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목들이 언제 배우는 과목들이에요?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이 많죠. 변별을 할 수 있겠냐, 문제의 양이 확보가 되겠냐. 그런데 이제 뭐 교육부에서는 뭐 샘플 문제도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과목 간의 융합을 하고 하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어렵게 뭐 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은 수능대로 고1 때 배웠던 과목을 고3 때까지 계속 끌고 가면서 복습. 물론 통합과학 1, 2에서 뻗어져 나온 것들이 이제 물화생지로 뻗어져 나가고 사회 과목에서 뻗어져 나가서 또 이렇게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렇게 뻗어져 나가기야 하겠지만 그런 거는 내신 관리하느라고 또 그 과목별로 심화로 엄청 들어가야 되면서 다시 그 전 과목을 과학 8과목, 사회 9과목의 내용을 아주 깊이는 아니겠지만은 종합적으로 계속 복습을 해가지고 수능을 봐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죠? 네. 자, 아까 내신 5등급제 말씀드렸고, 요것만요. 아까 중학교표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원점수로 엮기는 했지만 90점 넘는 아이들이 몇 퍼센트 가까이요? 50% 가까이였어요. 1등급 10%인데, 내신에서요. 그죠? 2등급 34%예요. 그러면 냉정하게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국영수사과를 올 A를 받아왔어요. 너무 잘했어. 잘했죠. B 받아오는 것보다야 잘했죠, 당연히. 너무 잘했어. 최고야. 축하해. 너 서울대 가겠다. 막 이렇게. 근데 만약에 90점으로 다 A를 받았어요. 그럼 다 50%인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가면 몇 등급이에요? 옛날 등급으로 따지면 4등급 이하예요. 요즘 등급으로 따지면 3등급이요. 느낌은 뭐 3이니까 나쁘지 않죠. 하지만 3등급이 몇 퍼센트? 66%까지가 3등급이에요. 3등급 받으면은 뭐 어디 갔다고? 이렇게 대학교 뭐라고 어디라고? 이렇게 해야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AA 하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고
자, 두루두루 공부를 해야 된다. 정시 공통수능 딱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 편식, 특히 탐구 과목에서 그렇게 한다라기보다는 사회도 공통사회, 과학도 공통과학을 충분히 해놔야 된다. 거기에서 심화로 들어가는 거는 내신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지만 수능을 보려면 어쨌든 두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종합적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계속 공부해야 되고 고3까지 끌고 가야 된다. 자, 전공법은 뭐냐면 다 어차피 키워드가 다 중복되고 겹쳐요. 전공법은 뭐냐? 전형이 믹스가 됐다. 아까 베리타스 알파 그 신문 기사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그죠? 수신대 자꾸 정시 수능 최저 갖고 와 하는 거랑 또 정시인데 수능만 보면 되는데 거기다 자꾸 안 되겠어 학생부 갖고 와 하는 거랑 지금 다 섞여가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정시 파이터 뭐 그죠? 뭐 정시 파이터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두루두루 해야 된다.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내신 버렸어요. 정시 파이터예요. 해도 어차피 수능 공부를 하는 그 방법적인 유형이 내신 문제 유형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신만 들고 파고 한다고 해갖고 수능 대비가 안 되면 어떡하냐? 아니에요. 어차피 내신 유형이 수능 유형이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차피 다 이걸 하면 저거도 되고 저걸 하면 이것도 되는 거니까 뭐 하나 안 한다, 뭐 하나 손 놨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훈련시키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요 학습 전략 부분은 키워드만 말씀드리고 네. 넘어갈게요. 목차학습법이랑 디펜백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갈 거고요. 고등학교 공부는 기반학습과 시험학습의 복합입니다. 이거는 제가 학생들 교육시킬 때도 많이 하는 건데 말 그대로예요. 기반학습은 나의 지식을 담는 가장 기본적인 그릇을 넓히는 훈련이 기반학습법인 거고 시험학습은 이제 시험 기간에 시험을 당장 눈앞에 있는 시험을 목표로 해서 뭔가 막 이렇게 막 반복하고 암기하고 막 응용하고 하면서 익히는 것이 시험학습인데 이 두 가지가 1년 내내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 기반학습이 안 되다 보니까 시험학습만 해서는 중학교 때는 그래도 간신히 먹고 사는데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전혀 맥을 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그냥 제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이 그런 뭐 우리도 사실 옛날에 생각해 보면 우리도 뭐 그러지 않았나요? 사실 그죠? 아이들이 뭔가 자기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면 그거는 뭐 쉽지 않죠.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뭔가 도와주는 사람이라든가 가이드라든가 훈련법이 있는 건데 그럼 그렇게 훈련을 사실 어렸을 때부터 받는 거랑 그죠? 아니면은 고등학교 가서 저도 이제 고등부 수업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 새로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참 힘들어요. 이미 습관이 자기한테 들어가 있고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도 뭔가 몸에 안 배이고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학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잡아주시든가 그죠? 집에서 뭐 저는 이제 아닙니다만 이제 집에서 그게 잘 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부러운. 저는 그냥 막기자주의인 거고. 그런데 그게 잘 되시면 그 기간까지는 뭔가 이런 어떤 올바른 학습법이라든가 이런 교육관을 가지시고 잘 끌어주시든가 그게 아니면은 나와 궤를 같이 하는 어떤 도우미를 잘 찾으시던가 그래서 거기다가 믿고 맡기시던가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뒤에 너무 PT가 많아서 여기서 볼게요. 뭐 영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좀 더 확장시키면 그냥 결국 학습인데 어휘, 문법, 독해, 서술형, 메모리 이제 여기서 좀 특이하게 보이시는 거는 메모리가 되시겠죠? 나머지 것들은 너무 기본적인 거고 뭐 저희가 어떻게 훈련시켜요?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저희 프로그램 설명이나 이런 거 제가 하게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달달달달 그냥 외우고 한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구조를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마인드맵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구조화를 해서 목차를 기반으로 구조화를 해서 자기가 마인드맵 그리고 말하고 쓰고 하는 그런 훈련들이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문제도 풀고 서술형도 쓰고 하는 거거든요. 독해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글을 많이 읽고 문해력이 좋아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책 많이 읽고 아니에요. 입시에서의 독해는 딱 그 틀이 있어요. 매뉴얼이. 예를 들자면 그래서 독해 문제를 풀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3스텝 뭐이다 뭐 첫 문장 훈련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 방법대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야지 독해력이 늘어납니다. 그냥 문제집 많이 풀고 뭐 독해력 약하니까 그럼 문제집 추가로 좀 더 풀어봐 이거 해가지고 안 돼요. 혼자 오답노트 해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문장을 딱 읽자마자 바로 중심 소재 뽑아내고 글의 흐름 유추하고 그 다음에 첫 문장이 주제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반복적 훈련
그리고 글전체 다 읽은 다음에 주제 뭐 핵심 뭐 8개 뽑아내고 8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그 문장에다가 어법 요소 추가하고 막 이런 것들은 결국 다 훈련이거든요. 네. 자, 서술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서술형에도 3스텝 훈련이 있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늘 훈련시키는 거 서술형 보자마자 0단계 뭐를 하고 그 다음에 1단계 하고 2단계 하고 3단계 마지막 문법 틀을 활용해서 리바이즈 해라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있는데 그러한 어떤 매뉴얼대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제가 뭐라고 쓸까 하다가 적절한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메모리라 그랬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작동 메모리, 뭐 오퍼레이션, 워킹 메모리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워킹 메모리를 좀 늘려라. 굉장히 취약해요, 아이들이. 그죠? 그리고 결국은 공부는 암기예요. 공감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암기라는 게 그 어폐가 있는 그 암기가 아닌 거 아시죠? 완벽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예요. 완벽한 이해를 기반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수월하게 꺼냈을 수 있게 만드는 그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워킹 메모리가 너무 딸리는 거예요. 그 이 워킹 메모리를 늘려주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처음에는 2문장도 못 외워요. 문장 외우는 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장을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구조 파악하고 어법적인 요소가 뭐가 들어있는지 파악해가지고 그거 생각하면서 청크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2문장도 못 외워요. 근데 이거를 1달, 2달, 3달, 4달, 5달을 하면 20문장, 30문장씩도 쑥쑥쑥 씁니다. 그게 결국은 훈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저도 이제 쭉 정리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그냥 그랬던 거예요. 결론은 훈련이다. 공부는. 그 훈련을 얼마나 올바른 방법으로 지금 입시에 맞게 우리 학교의 어떤 실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게 얼마나 올바른 방법으로 얼마나 반복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일관성 있게 시키느냐 그것의 문제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뒤에 있는 부분은 제가 그 자료에다가 그냥 키워드 위주로 해가지고 요렇게 시켜야 됩니다라는 어떤 그림 같은 것들을 넣어놨는데 아마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마인드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서 네, 독해 훈련, 뭐 심화 독해 뭐 이런 것들 다 넣어놨으니까 뭐 뒤로 자꾸 가서 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훈련의 아주 극단에 있는 것인데 저희는 안양평촌권에 있는 근 한 4, 5년 정도 시험 문제, 실제 기출된 시험 문제에서 어법이랑 서술형 문제만 다 뽑아가지고 자체 교재화했는데 그거를 문제만 뽑은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출처가 되는 원문까지 옆에다가 실어놨어요. 쌍둥이 문제처럼.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원문, 어머님, 아버님 보시기에 왼쪽에 원문 있고 오른쪽에 문제가 기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은 모의고사에서 28번 지문을 가지고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변형해서 냈어. 이런 거거든요. 그거를 풀어오는 거를 숙제로 내는데 그 숙제하는 매뉴얼도 있어요. 1단계 뭐를 어디를 먼저 풀고 2단계 그다음 뭐를 찾아보고 3단계 뭐를 하고 뭐 형광펜 칠하고 분홍색 칠하고 초록색 칠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대로 해야 돼요. 물론 말을 안 듣는 애들도 있지만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껌이에요. 왜냐면 2개가 지문이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요 문제 풀 때 여기 보고 풀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막 해봐요. 깔짝깔짝. 근데 이제 조금 몇 번 하다 보면 알죠. 아, 이렇게 해갖고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훈련을 시키고 교재를 이렇게 편집을 한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그냥 풀고 기출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아이들이 뭐가 생겨요? 추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허, 요런 부분에서 문제를 이렇게 내는구나. 이거를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는 어떤 지문을 딱 봤을 때 여기 요런 식으로 뚫리겠구나 라든가 아니면 요거는 흐름이 이러니까 요거는 요런 문제로 변형이 되겠구나. 이러한 추론 능력까지 키워주려고 제가 이런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냉정하게 그런 추론 능력까지 도달하는 아이들은 5%? 10% 보다 더 많아요. 네. 자, 어법 서술형 편. 자, 그리고 뭐 훈련 교재 같은 것들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뒤에 유용한 사이트 같은 것들도 넣어드렸고 제가 왜 요 화면 띄우려고 계속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화면 띄우려고. 자, 제가 시간을 또 오버를 해서 우리 뒤에 소장님이 사실은 더 궁금하실 내용을 준비를 하셨는데 괜찮으시죠? 그래도? 네. 그죠? 어떠셨어요? 조금 도움이 되셨어요? 네. 전 되게 열심히 만드는 것 같이 보이시죠? 네. 밤샜다니까요. 네. 다음번 세미나 때도 얼마나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하겠어요. 그죠? 네. 무슨 세미나든지 간에 다 오실 거죠? 네. 근데 어머님, 아버님 오시면 뭐 하십니까? 아이들이 공부해야죠. 그래서 아이들은 저희가 든든하게 훈련시키고 공부시키고 교육시키고 있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랑 방향성을 같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러이러해서 오늘 좀 남겨야 됩니다. 일찍 보내주세요. 이거 추가로 좀 공부해야 됩니다. 할 때 괴를 좀 같이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길게 드린 거고요. 자, 2부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필요하시고 되게 궁금하셨을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학교별로 이제 깔려져 있는 교과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과목은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깔려져 있는 과목이 이렇게 깔려져 있는 학교는 과연 어떤 부분에서의 메리트가 있고 우리 아이는 어떤 측면에서 이 학교와 저 학교와 맞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소상하게 전문적으로 소개해 주실 우리 YNS의 오웬 소장님을 저에게 보내주시는 박수와 합쳐서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이걸 한번 제가 네, 방송 네. 어머니 아버님 죄송하지만 한 1, 2분 동안 그 뒤에 보시면 자료지 있지 않습니까? 그 과목에 대한 설명 그걸 한 1, 2분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제가 그거 가지고 좀 질문 드릴 것도 있어가지고요. 조금만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